네, 좀 쉬셨나요? 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지금 미디어를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미디어에 대한 공적 규제, 사적 규제에 대한 공적 규제, 자율 규제, 사적 규제가 아니고 자율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미디어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누구를 떠올리시냐면은, 그러니까 종사자들을 주로 떠올리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그런 데 있는 뭐 기자나 PD나 뭐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요즘은 미디어 생산자들의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뭐 기자나 PD나 이런 분뿐만 아니라 뭐 편집만 하는 담당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CG만 담당하는 담당자들도 있고, 광고 담당자들도 있고, 뭐 경영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콘텐츠 생산자 쪽에 부분에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시민 기자, 블로거,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이런 1인 미디어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콘텐츠 생산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도 중요한 이제 콘텐츠 생산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직업적 또는 물론 이제 시민 기자 이런 분들은 직업적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콘텐츠 생산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용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용자인데 이용자는 지금 이제 이용자가 더 중요해졌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책을 하나 냈었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뉴스 사용 소비자라는 책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그걸 하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 생태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이용자들이더라고요. 이용자들이 인터넷 생태계를 바꿔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생태계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생태계라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4년에 우리가 인터넷에 처음 서비스가 시작이 됐지만 그때는 아주 일부만 했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하면은 한 2000년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1999년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 이런 것도 이제 2000년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이런 인터넷 생태계를 빨리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사실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다는 거. 그 다음엔 기업가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은 커진 뭐 네이버나 이런 등등등의 어떤 그런 기업가들이 조금 이끌어 나갔다라고 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용자가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어요. 이용자들이 서로 참여하고 새로운 콘텐츠도 만들어서 올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인터넷 뉴스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확산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용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큰 거는 사실 시민 기자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이고, 시민 기자들은 바로 이용자들이었거든요. 이용자들이 결국 시민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그런 시민 기자들의 글을 읽고 반응을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런 이용자들 덕분에 그런 생태계가 커져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렇게 따지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이용자가 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이용자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나쁜 뉴스들을 자꾸 클릭해서 보니까 점점점 선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생산된 거, 이런 것도 사실 이용자가 잘못한 이유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용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언론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론이 문제가 많게 된 데는 이용자도 책임이 되게 큽니다. 이용자들이 그런 것들을 소비해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다 이용자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용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미디어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이 크리에이터가 돼서 댓글도 생산하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거의 좋아요를 누른다는 행위 자체도 생산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광고를 유치하게 해주죠. 광고를 유치하게 해주니까 또 이런 미디어를 움직이는 미디어 뉴스 생태계에 제가 뉴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미디어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미디어 콘텐츠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용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그거를 학생들께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있겠죠. 이 플랫폼이 과거에는 사실 굉장히 미미한 영향력이었는데 지금은 이 플랫폼이 미디어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털에 뉴스가 나가지 않으면 언론사들은 아예 그 클릭 수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뉴스를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뉴스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포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 거죠. 그래서 포털이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OT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그냥 팔잖아요. 제작비 때문에 넷플릭스에 파는 건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 드라마를 팔면 사실은 그 저작권이 전부 넷플릭스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를 틀 수 있는 권한이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제작해놓고 넷플릭스에 그냥 줘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 파는 이유는 제작비를 일단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 제작비를 넷플릭스가 돈을 많이 주니까요. 때문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 나가게 되면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유명해지는 거죠. 그 작품이 더 유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기업의 그 주 수입원은 광고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광고주가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고주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이제 목표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 광고를 더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쪽으로 돈이 더 많아지고 플랫폼 쪽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포털이 더 성장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광고를 하려면 결국 이용자가 많아져야 되고 이용자가 많아지려면 클릭수가 높아져야 되고 클릭수가 높아지려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자꾸 선정적인 뉴스 같지 않은 뉴스들을 서비스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언론사의 잘못된 행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들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웹툰 등의 간접 광고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시죠? 물론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 옆에 그 사진 놓은 게 뭐냐면 JTBC에서 했던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예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되게 재밌어요. 대사가 되게 재밌고 젊은이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웃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한주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간접 광고를 넣는 마케팅 팀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간접 광고를 넣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치킨 광고를 넣기 위해서 치킨을 먹게 하는 거죠. 출연진들한테 먹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멜로가 체질이라는 게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드라마 제작 현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은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다 많이 사용된다는 게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미디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요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미디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광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미디어의 그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크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미디어 관련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들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이거 신문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신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포털 뉴스가 뉴스의 제목을 편집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신문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포털 뉴스를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법에서는. 그러면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들은 제목을 바꿀 수 없다라고 신문법에서 개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과거에는 네이버에서 뉴스 에디터들이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정적이지 않은 제목이 많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나름대로 또 그 뉴스 편집의 스타일북이 있었어요. 네이버 같은 데도. 그래서 그런 그 뉴스 편집을 할 때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제목을 달려 노력을 했었는데 신문법에서 포털 뉴스 포털들은 뉴스 제목을 편집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목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뉴스 딱딱 뜨는 거 그건 다 언론사에서 편집한 제목이에요. 이거 언론사에서 편집한 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언론사에서 오히려 그렇게 다른 여러 언론사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내 언론사의 뉴스를 클릭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달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겁니다. 오히려 신문법에서 그런 법을 바꾼 이후에 더 선정적인 제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거죠. 법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방송법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2009년에 방송법 개정으로 완전히 국회가 막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고 싸움하고 막 이런 장면들 나왔었는데요. 이때 통과된 게 뭐냐면 신문과 방송을 겸용할 수 있다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신문과 방송을 그 전에는 신문사는 방송사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 2009년에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문사도 방송을 같이 경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4개의 종합 채널인 거죠. 4개의 종합 채널. 조선일보가 조선TV를 만들고 그다음에 매일경제신문이 MBN을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JTBC를 만들고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채널 A를 만들었죠. 이게 종합편성 채널입니다. 이걸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해요.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것은 보도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할 수 있고 뭐 오락도 할 수 있고 예능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종합편성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상파 방송처럼. 지상파 방송이라는 것은 KBS, MBC, SBS를 의미하는 건데 요 지상파 방송처럼 종합편성 채널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채널이 이때 2009년 방송법을 개정함으로써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송법이 생기게 됐는 방송법 개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법 개정처럼 법이 바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관련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책을 집행한 행정기관도 미디어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단지 기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자만 만들고 PD만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미디어를 움직이는데. 그래서 생산자, 이용자, 유통자, 광고주, 정책 위반 집행자 이런 다양한 주요 행위자들이 있다. 미디어를 움직이는데 이런 행위자들이 같이 움직이고 이들에 의해서 미디어라는 것이 생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이 등장한 이전과 등장한 이후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미디어 생산자, 이용자의 관계가 굉장히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등장 이전에는 뉴스를 생산하면 기자가 취재한 것을 토대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 기사가 나오면은 이용자들은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뉴스야? 아니면 잘못된 뉴스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용자들이. 왜냐하면 취재원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는 취재원에 이용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소스에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청와대 보도자를 볼 수 있고 백악관의 그 뉴스 브리핑 한 것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용자들이 기자가 생산한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1차 소스에 접근할 수 있음으로써 좀 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기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취재들을 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과거에 누리던 기자들의 어떤 권익, 그러니까 뭐랄까 권위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이제 이용자와 생산자들이 동등한 관계,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등장 이후에 이제 생비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이용자들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졌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돼버려서 다 아시겠지만
다 느끼고 있지만 과거를 살아본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큰 차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안에서 이제 취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시사 다큐 같은 거, 시사 다큐를 만들 때 과거에는 이제 취재 라인들을 관리했어요. 시사 다큐에서. 시사 다큐는 뭐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걸 할 때, 만들 때, 과거에는 이제 취재 라인들을 관리하면서 그런 취재 라인을 관리하면서 이제 아이템들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등장 이전과 이후에 주제들을 비교해 보면은 세 개의 방송사에서 이제 시사 다큐를 만들고 있는데 시사 다큐의 주제들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을 시작했다. 그 전에는 거의 겹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취재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 공간에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 공간에 접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대부분 그럴 수 있는데, 그 노인 뭐라든지 뭐 이런 계층들의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원래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접촉이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슈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 등장 이전과 등장 이후의 어떤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행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를 생산하는 사람들, 미디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디어 그냥 나 그냥 기자하고 싶어, PD하고 싶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그런 학생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미디어 기업을 정하고 구성원 역할 조사하기라는 그런 탐구 활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방송국을 한다면 방송국에는 PD도 있고 기자도 있고 광고 담당자도 있고 프로그램 수출하는 수출입 담당자들도 있고 기술 담당자들도 있고 저작권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대 감독도 있고 뭐 다 CG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지금은 여기 방송국에 이것만 나왔지만 이거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작가들 굉장히 좀 뺐는데 작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으니까 작가도 있고 경영을 하고 있는 인사 담당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책 홍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송국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사를 읽고 이용자의 영향력과 역할 변화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관련 분석 기사를 읽었다. 그걸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불매운동이 지속된 이유로 이제 정당한 분노나 뭐 소셜미디어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혹시 이용자의 영향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용자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거를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불매 또는 구매 운동에 동참하는 경험이 있는지, 뭐 요즘도 최근에도 쿠팡 탈퇴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운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를 든 거는 코로나19 확산 때 그 강원도 감자 농가를 위해서 온라인 감자 구매를 독려하는 강원도 도지사들의 그 소셜미디어 계정 게시글을 보고 감자를 구매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그거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든지 이런 동창 경험들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얘기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판적 이해 능력이겠지만 비판적 이해 능력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로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소통 능력입니다. 이제 사회적 소통 능력은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실천하고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실천에 있거든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실천하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의 행위를 일어나는 것들의 하나로 지금 이 불매나 구매운동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가 상품 홍보나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이용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써보자. 이런 그 활동을 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읽은 이용 후기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올린 이용 후기인데도 상품이 좋다고 하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상품평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받을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기술에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탐구 활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예시에 나온 걸 보면서 제가 또 생각해 봤는데 저도 상품평 굉장히 많이 믿거든요. 예, 선생님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신뢰 이동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신뢰 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되게 그거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못 믿으면서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 이동의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친한 사람, 같이 뭐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제대로 잘 믿지 않는 경우도 있으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쓴 상품평도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도 오히려 그 사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글을 보고 막 믿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미디어의 특성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미디어의 특성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기 고민을 미디어에다가 막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같은 데도 적잖아요. 자기 고민을 모르는 사람이 보는데 내 고민을 나랑 친한 사람한테도 말하기 힘든 고민을 커뮤니티 사이에 막 적습니다. 그게 이제 익명성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과연 진짜 익명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익명이라고 생각하고 늦고 거기에 글을 올리지만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물의 정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스스로 계속 소셜미디어에 우리 정보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익명으로 거기에 답변해 준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미디어 이제 공공성과 이제 상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얘기하면요, 되게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항상 뭔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디어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미디어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인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좀 미디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례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교과서에 넣은 사례인데요. 이 뉴스를 검색을 하면서 이제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고, 구체적인 환경 보호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그런데 뉴스 중간에 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편했다. 더군다나 막 19금짜리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검색해보면. 그래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세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달하는 공적 역할을 한다고 배웠는데, 뉴스가 읽기가 불편할 정도로 광고를 하는 것을 보면 상업적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제 학생의 글을 이제 적어놨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뉴스의 그러니까 언론사나 미디어의 특성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디어 교육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보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미디어가 위험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이용하지 말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면 좋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디어는 이런 상업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마 이게 아니라 미디어는 이런 상업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가운데에서 좋은 미디어를 이용해야 돼. 좋은 미디어를 이용하면 는 어떤 좋은 미디어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너에게 이러이러한 어떤 좋은 점이 있어. 이런 점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장점을.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을 할 때 미디어 이용하지 마. 스마트폰 이용하지 마. 이렇게 하면 지금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할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하면은 미디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방식으로 내가 이용당하지 않고 내가 공공성을 가진 어떤 그런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하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디어 시장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일반 제품 시장하고는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시장은 그러니까 두 개의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그게 내용물 시장과 광고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내용물 시장은 컨텐츠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일단 드라마 내용이 재밌어야지 팔리지. 안 그러면 누가 보겠어요. 드라마 내용이 재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그 드라마 같은 것들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 내용물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광고 시장에서 또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광고는 광고대로 유치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는 따로 유치를 하고 내용물 시장은 내용물 시장대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질문하는 기자 Q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ESG 요즘 막 인기가 있잖아요. ESG 인기가 있는데 그 ESG에서 ESG를 기업들이 막 많이 하려고 하니까 ESG를 해야 기업에서 유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ESG를 안 하면 기업에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투자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ESG를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ESG는 아시겠지만 환경과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거버넌스지요. 거버넌스인데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윤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들의 윤리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주요 경제지에서 ESG 포럼을 열어서 포럼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받는데요. 2천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ESG 상을 줘요. ESG 상을 주는데 그 상을 주는데 그 심사를 받는데 2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심사를 받아서 상을 받게 되면은 광고를 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아서 기업들에서 언론사들에 대한 항의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질문하는 기자 Q에서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거는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달의 기자상도 받았습니다. 이 스트레이트에서 한번 다뤄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냐? 그러니까 기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에서 그 ESG 포럼에 참여하면서 돈을 내면 기사도 서비스한다라는 게 밑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서비스 해주는데 그 기사는 뭐냐면 그 ESG 한 내용에 대한 기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련돼서 나쁜 기사는 쓰지 않겠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고가 있어야 이런 미디어 기업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물론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거고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편집권은 경영권과 편집권은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뉴스에서 만약에 이런 광고의 영향을 받아서 뉴스를 내용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죠.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시장이 내용물 시장과 광고 시장이 두 개가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미디어와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는 신문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포털, OTT, 개인 미디어 다 함께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를 만들어요. 그럼 냉장고 만드는 부서는 어디랑 경쟁을 하겠습니까? LG전자에서 하는 냉장고 만드는 부서랑 경쟁하겠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냉장고 만드는 부서가
우리가 스마트폰 만드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 냉장고 만드는 데가 LG의 그 세탁기 만드는 데랑 경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만드는 부서가 세탁기 만드는 부서랑 경쟁하지 않죠. 근데 그 미디어는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토탈 뭐 전부 다 같이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은 개인 미디어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개인 미디어하고까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는 사람들의 시간을 가져오는 게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한정돼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만약에 지금 신문을 읽고 있으면 지금 방송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볼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모든 미디어가 함께 경쟁한다는 거. 이 시장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시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시장이 죄송합니다. 미디어 시장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 상태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그 미디어 시장을 이해하다 보면은 되게 관대해져요. 미디어 기업도 정말 살아남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사실 지상파 TV가 광고가 엄청 줄고 있어요. 엄청 줄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상파 TV의 광고가 엄청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에서 나온 게 이제 중간 광고죠. 그래서 최근에 중간 광고를 허용했습니다. 지상파 TV에. 중간 광고라는 거는 이미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왜냐하면은 TVN이라든지 종편 채널, JTBC, 조선 TV 이런 데서는 다 TV조선인데 제가 조선 TV라고 하는 TV조선에서는 이미 하고 있던 건데 지상파 방송에서만 중간 광고를 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도 중간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중간 광고를 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법에서는요, 지상파 방송에 가장 가혹한 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규제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케이블 TV 채널들, 종편이라든지 TVN 이런 등등등 케이블 채널들에 대한 규제가 그 지상파보다는 낮고 그렇지만 여기가 신문사보다는 규제를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러니까 같이 경쟁하니까 다 같이 경쟁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미디어 시장에 대한 이해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미디어의 양면성이 그래서 공공성과 상업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이라는 거는 널리 일반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업성이라는 거는 이윤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의미하고, 이 두 개가 사실 공존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 두 개가 공존돼야 되는 그런 시장 구조에서 미디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너네들 상업성만 추구하면 안 돼. 상업성 추구하면 안 되고 공공성을 추구해야 돼라고 이제 공적인 규제를 합니다. 이제 이게 공적인 규제고요. 공적인 규제는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입법에 의해서 제도화되고 강제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입법에 의해서 제도화되고 강제력이 작동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에 더 가혹한 강제가 들어가고 신문은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돈을 내고 구독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내고 구독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고 규제가 사실 없죠. 사실 별로 없어요. 신문에 대해서는. 방송은 공공재라는 전파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를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에 의해서 제도화돼서 규제를 하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있고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고 이런 데서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음반을 제재합니다. 음반을 규제하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용자의 민원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자체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이따가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민원을 좀 제기해 보게끔 하는 그런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 규제가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데요. 자율 규제는 미디어 기업하고 미디어 종사자들이 스스로 미디어의 어떤 공적 책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컨텐츠를 심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방송사 내에서도 심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인터넷 신문 뭐 아시겠지만 제목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됐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기업들한테 기업 대표, 그러니까 사장님, 대표님의 사진을 딱 넣고 과거의 사건인데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막 이렇게 그 기사를 해놔요. 또는 지금 있는 일이지만 전혀 사장이나 대표랑은 관계가 없는데 딱 거기다가 사장이 사진을 걸어놓고 기사를 쫙 써요. 그래놓고서는 그런 기사가 왜 나오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기사를 내고서는 이제 그 기업에 가가지고 홍보팀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인터넷 신문위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한 제재를 줍니다. 뭐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제재를 주는데 자율 규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율이기 때문에 그 제재를 준다고 해서 시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이상 그런 광고를 할 수가 그러니까 그런 제재를 안 하니까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재를 계속하지만 자유규제에서 계속 제재를 하지만 제재를 했을 뿐이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공적 규제는 제재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의 경우는 방송사는 평가를 해가지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승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자꾸 받으면 평가를 받을 때 방송사가 평가를 받을 때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공적 규제는 작동을 합니다. 공적 규제는 제재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장점인데 그렇지만 공적 규제보다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율 규제가 더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는 자율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이 이 정화가 되면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공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전에는 기사용 광고를 제재하는 공적 규제도 있었습니다. 기사용 광고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용 광고를 하면은 그러니까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벌금이 있었어요. 막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조직이 이제 법이 바뀌면서 없어지면서 기사용 광고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ESG 같은 그런 대상 만들고 거기서 광고 내고 광고 받고 그 ESG 대상 받은 기업들에 대한 막 칭찬 일색의 어떤 기사를 막 써내는 거죠. 이런 거 기사용 광고로 사실은 과거에는 제재받았는데 그게 제재받지 않게 됐다. 그 공적 규제에서 빠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제도라는 것에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트루먼 쇼 보셨어요, 영화? 저는 사실은 안 봤다가 이 책 만들면서 봤어요. 이 책을 만들면서 봤는데 보면은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과 비슷한 상황은 일어날 수 있겠죠. 트루먼 쇼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한 남자를 이제 태어난 날부터 가둬놓고 거대한 세트장을 만들어서 그 세트장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고 그 일상을 갖다가 라이브로 중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이제 트루먼이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그 스튜디오에서 벗어 나오는 걸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요. 만약에 나의 삶 속에서 이 영화처럼
상품화돼서 생중계가 되고 있다면 나의 삶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실습을 하게 해주신다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를 모두 연기를 위해 섭외된 배우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트루먼 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 영화가 비판하고 있는 미디어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지금 생각해 본 거는 일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음 심리를 자극하고 충족시켜서 인기를 끌었다. 근데 이 관음 심리라는 게 우리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능, 관찰 예능이 다 이거거든요. 관찰 예능이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는 거를 사람들이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능 프로그램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그게 되게 인기니까 지금 되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진은 트루먼의 인권을 유림했음을 알면서도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십 년 동안 진행했다라는 점. 이런 유혹을 제작진들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인권을 침해하지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 이런 제작을 하고 싶어라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시청률이 워낙 중요하니까 매일매일 시청률이 나오거든요. 시청률이 매일 나오고 시간 단위로 시청률이 나오고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압박감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청률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또 그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 수익이 나오고 광고 수익이 높아져야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미디어의 어떤 특성을 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주는 광고 효과를 위해서 또는 시청자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를 방조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광고주, 시청자, 제작진 모두가 다 잘못해서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실은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 광고 규제와 관련돼서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의견을 얘기해보자는 거였는데요. 지금 이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의 광고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시청자가 원하는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광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주장이 지금 사실은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스에도 중간 광고가 나와서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 광고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광고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몰릴 거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건 광고가 안 나오면 좋겠죠, 물론. 근데 미디어 기업도 또 기업이기 때문에 미디어도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야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미디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고려하셔서 이런 토론이 이루어져야 좀 더 현실적인 대안과 현실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규제 사례에 관한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시려고 합니다.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그 방송 심의 규정이 있습니다. 방송 심의 규정이 쫙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30조가 양성평등 규정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해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방송은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화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을 보고 이제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이거는 러닝맨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뉴스 프로그램인데 한번 보시고 이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의견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요.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들리시나요? madon니죠. 작나요? 김아랑 선수가 한 말입니다. 오늘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김아랑 선수를 보면 선수들,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기자들이 볼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쁘다라는 말인데 본인이 이 예쁘다는 말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까? 네, 사실 뭐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좋지 않을 여자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성희 의원님 어떠세요? 예쁘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까? 맞습니까? 40대, 50대가 넘어가면요. 곱다고 해주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정 기자 계속해 주시죠.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네. 또 자기가 맏언니니까 네. 예쁘다는 표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기 말고도 동생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예쁘다는 소리가 굉장히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예쁘다는 소리 안 할까요 했더니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예쁘신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수 아이유의 경우 자신이 흔녀라고 합니다. 흔한 여자인데 아이유가 흔녀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한테는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해주면 훨씬 기분도 좋고 네. 성적도 매우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갑자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유 편을 들고 그랬습니까? 이주정 기자. 어쨌든 정성희 의원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래도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아랑 선수.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선수니까 잘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물론이겠죠. 극찬일 텐데 이 잘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자꾸 이제 예쁘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네. 아마 이제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구 차장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네. 여성은 있죠. 공부 잘하는 공부 잘하는 운동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실 것 같아갖고 영수 아니, 씨가 좀 만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모가 제일 칭찬하면 기분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네. 물론 운동 잘하는 건 좋겠지만은 네. 이 구 차장이 아직 나이가 저보다 적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여상 변호사님 말씀 꺼내신 김에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힘을 낼 수 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화요일 야식 파티였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실제 방송에 나간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거를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당연히 양성평등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보여졌는데 또 보는 사람마다 되게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기자교육 때 한번 했었어요. 연수교육 때 한번 이거를 보여줬어요. 이 영상을 보여주고 얘기를 했더니 나이가 많은 그때 조금 약간 나이가 많은 분들 대상이었는데 은퇴를 앞둔 기자들이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엄청나게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런 문제의식을 당연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채팅에 불쾌감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은퇴하는 기자들이 미디어 교육을 하겠다고 연수를 받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여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미디어 교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여기 지금 그 양성평등 이게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시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이거 최근 방송입니다.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한 2년 됐을까? 2년 정도 됐을까? 지금 제가 연도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요. 그다음에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면 몇 항을 위반했습니까? 해당 항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 그다음에 해당 양성평등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어떤 제재를 내리겠습니까? 이런 거를 같이 해보자는 건데요. 이 제재 수준이 의견 제시, 권고, 주의, 경고가 있습니다. 의견 제시와 권고는 행정 제재입니다. 행정 제재는 아무런 그냥 이제 하지 마 이 정도의 권고일 뿐이지 아무 그게 없고요. 주의와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은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법정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제재를 주시겠어요? 네.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 1항과 4항 위반으로 해서 권고를 줬습니다. 예, 권고를 줬으니까 행정제재고요. 행정제재는 법정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예,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조장한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나 생방송 중에 출연자들의 발언은 인정, 방송사가 특정 출연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출연 정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서 권고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게 종편 채널에 토크쇼가 워낙 많잖아요. 이런 토크쇼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도 되는지 저는 좀 약간 의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그 공적 제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중단원 심의 심화 활동은 지금 국내 포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국내 포탈과 해외 포탈을 비교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포탈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규제들이 국내 포탈에는 적용이 되지만 해외 포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해외 포탈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해외 포탈을 더 많이 이용하고 국내 포탈을 이용하지 않아서 나타나게 될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포탈은 지금 일단 미디어나 언론사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이용자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이번 중단원 심화 활동을 마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2교시 여기서 마치고요.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휴식 많이 하시고요. 좀 새로운 기분으로 3교시 지루하시겠지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